대환장 파티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요? 이쯤 되면 쌍용차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전에서 나가게 됐고 쌍방울도 막상 들여다보니까 이건 뭔가 싶죠. 에디슨이 새우였다면 쌍방울은 고등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는 심지어 쌍용차 이슈를 이용해서 계열사 주식도 팔아치우고 이걸로 차익을 챙겼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답인 상황에 웬만하면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요. 쌍용차한테 드디어 한 줄기의 빛이 생긴 것 같습니다.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는데 일단 에디슨모터스랑 쌍용차 상황이 심각해서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쌍방울의 입장 표명 내용 그리고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가능성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 실패 기사가 뜬 이후에 에디슨모터스랑 쌍용차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디슨모터스가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디슨모터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야, 어차피 쌍용차 인수해갈 기업도 없고 인수 가능성도 없잖아. 인수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인수할 수 있게 법원이 중재 좀 해주고 대법원 항고 사건은 3개월 정도 걸리잖아. 3개월 동안 시간 좀 더 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인수해갈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를 실패한 게 아니구나, 더 기다려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률적 효력으로 봤을 때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지만 특별 항고는 그런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에디슨모터스가 제시한 건 특별 항고라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쌍용차도 저희한테 관련 입장문을 보내줬는데요. 이 입장문에 쌍용차의 인수진행 의지랑 에디슨모터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울회생법원이 배제 결정은 특별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에디슨모터스가 특별 항고를 하든 말든 쌍용차 입장에선 신경 쓸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법원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연결되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랑은 전혀 상관없이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2022년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2022년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 회생법에 반하는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에디슨모터스만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를 날린 거죠. 너네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업무방해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이런 취지인 겁니다. 이러면서 입장문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CCBB를 가리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런 겁니다. 언론에 보도자료 뿌릴 시간에 너네 주장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믿으면 법대로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쌍방울 그룹의 차액 실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 6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걸 명분으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다른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쌍방울 인수 싸움의 메인 카드는 광림이라고 했는데 이 광림의 최대 주주로 있는 미래산업이 이 매각으로 총 124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주식 차익 실현 논란과 관련해서 차익 실현은 없었고 오히려 손실을 본 매도다, 이렇게 말했고요.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 부도덕한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쌍방울이 인수 가능성을 보려면 이런 거 말고 숫자와 계획을 보면 된다고요.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에디슨과 쌍용차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었다면 쌍방울과 쌍용차는 고등어가 고래를 삼키는 정도라고 비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도 적자가 있는 회사라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도 짚어드렸죠. 동향 파악이 완료됐으면 나중에 신차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오는지 따져보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 일단 쌍방울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어쨌든 인수 의향서가 제출되면서 쌍용차가 낼 수 있는 회생계획안 기한도 6개월 늘어났습니다. 차익 실현보다 눈에 띄는 게 쌍방울이 마련한 인수 자금인데 일단 4,500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쌍용차 인수금에 필요한 돈, 인수 이후에 회사 운영까지 필요한 돈이 최소 1조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4,500원은 글쎄요, 채권단 변제율이라도 좀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쌍방울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KG그룹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KG그룹이 아니라 KG케미칼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쌍방울도 메인이 쌍방울이 아니라 광림이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수 가능성인데 일단 자금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새우였고 쌍방울은 고등어 정도 된다고 비유했었는데 KG케미칼은 오히려 쌍용차보다 더 큰 고래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G케미칼의 작년 매출액을 보면 3조 6,800억을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430억이었고 당기손익은 1,547억을 기록했습니다. 쌍용차랑 비교하면 매출액도 1조 2천억 넘게 더 많고 무엇보다 적자가 없죠. 지금까지는 적자가 있거나 매출액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회사들만 인수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KG케미칼은 쌍용차보다 매출액도 더 많고 적자는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라 그런 거죠. 자, 그럼 자금력은 오케이. 지금까지 나왔던 회사들에 비해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되니까 인수 추진력이 얼마나 좋은지도 봐야죠. 이번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하는 건 KG케미칼이랑 캡터스 프라이빗 커티입니다. 여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KG케미칼의 돈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까지 모아서 인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에디슨모터스나 쌍방울하고는 다르죠. 여기에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했던 거고요. KG케미칼은 아예 여유가 없지는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으로 인수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 조합으로 이미 인수 성공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 당시 동부제철을 인수해서 KG스틸로 바꿨는데 인수 이후에 운영도 잘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3조 3,500억에 영업이익은 3,069억이었다고 합니다. 인수 전보다 176% 늘어난 거죠. 세 번째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KG케미칼은 자동차용 요소수를 만들고 있고요. 그룹 산하에 있는 KG스틸은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쌍용차는 원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차를 만들기 위한 재료비를 줄이고 새 차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룹사 내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자동차 강판은 자동차 제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나 추진력으로 보나 인수 능력으로 보나 조건과 상황이 꽤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 중 하나가 뭐였나요? 차라리 대기업이 인수하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거였죠. KG그룹이 쌍용차를 가져가면 대기업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반전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회사 간 인수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뉴스도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요. 일단 지금 주어진 상황을 봐서는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허투루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KG그룹도 어쨌든 자동차를 생산해 보거나 자동차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은 없잖아요. 에디슨하고 쌍방울 영상 때는 이거 못하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KG그룹이 쌍용차를 정말 인수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KG그룹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단계별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들만이 언어로 말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차를 사는 건 어쨌든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말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약점 중 하나는 자동차 회사를 처음 인수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지금 쌍용차한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쌍용차한테 필요한 건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처참해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차 하나 개발하려면 3천억 이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 차를 개발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동차 시장이 의외로 어려우면서도 간단합니다. 혁신적인 차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박리담의 전략이요. 지금 나오는 차들 있죠. 가격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낮췄을 때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와야 이득인지 잘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3천만원짜리를 500만원에 팔려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만원 차이라고요. 몇백만원 고집 부리면서 지금 점유율을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몇백만원 포기하고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박리담에는 싸게 파는 거라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500만원짜리 10개 파는 거랑 300만원짜리 30개 파는 거랑 어떤 게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는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점유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도로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꾸역꾸역 시승차를 돌리지 않아도 알아서 홍보가 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차는 운전자들이 삽니다. 운전자들이 출퇴근하면서 갑자기 저 차는 뭔데 이렇게 많이 보이지? 차 바꿀 때도 됐는데 한번 알아보기나 할까? 이렇게 진입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차 전략인데요. 이건 제대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쌍용차한테 원하는 차 중 하나가 지프형 코란도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답고 오프로드 잘하게 생긴 차들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일정 부분 맞는데 그렇다고 회사 전략을 이쪽에 몰아버리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타깃층이 넓은 차들 있죠. 도심형 SUV도 정말 중요합니다. 쌍용차한테는 지프형 코란도가 경쟁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력하고 브랜드 이미지는 잘
구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쉐가 지금까지 911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카이엔과 파나메라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프가 승차감도 안 좋은 랭글러를 체로키 같은 도심형 SUV가 기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점을 찾아야죠. 지금 쌍용차를 먹여 살리는 차가 뭐예요? 렉스턴 스포츠랑 티볼리잖아요. 렉스턴은 디자인만 조금 바꿨다고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재원이라도 차리도 우람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남자답게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도심형 SUV라서 경쟁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전기차 전략을 발표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결과도 보여주면서요. 이건 근데 혼자서는 어려울 겁니다. 쌍용차가 중국 비아드랑 협력했다면서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면서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를 주행 가는 거리 1000km로 만들겠습니다. 무수랑 체험엔을 전기차로 부활시키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무조건 피하고요. 만약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와중에 근거라고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됩니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부터 투자자들도 굳이 기대를 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KG그룹도 분명 보도자료나 인수 관련 입장문이 나올 겁니다. 만약 제가 홍보팀 직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내보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과정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KG그룹의 쌍용차 회생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점유율 회복입니다. 국산차 시장은 편향되어 있는 선택지와 점유율로 합리적인 선택지를 원하는 굉장히 아쉬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KG그룹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쌍용차 라인업이 가격을 낮추고 합리적이고 좋은 상품을 국내 고객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보급을 늘리는 한편 동시에 점유율도 효과적으로 끌어올려 쌍용차의 입지를 빠른 시간 내에 넓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차입니다. 쌍용차는 강인한 SUV 브랜드 이미지를 제이백과 KR20으로 끌어올리면서 도심형 SUV의 역량도 강화하여 브랜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경영에서 탈피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도화하고 대중 모델들의 점유율까지 효율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당장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에게는 비아드라는 좋은 협력사가 있습니다. 협력사와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빠르게 검토하여 쌍용차 내의 주력 모델들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전동화 모델로 시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더욱 다양하고 최적화된 전기차를 선보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줘도 소비자들이 납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인수하겠다고 나선 회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조건과 환경이라서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떤 차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의지와 계획에 따라 여론이 바뀔 것 같다는 건 분명합니다. 대기업이 나섰으니 흥행할 수 있는 반전 드라마가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